금리 인상은 75 베이스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인데 시장은 7월 FOMC에서 관심은 7월 달이 아니고 9월 달에 도대체 속도가 얼마냐. 네, 그래서 9월 달에 전부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은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개연성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요단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좀 더 빨리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9월 달에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은 끝이다. 7월 달로. 9월 달부터는 속도가 좀 낮아지는 것에 방점이 있고 가격 많이 싸졌으니까 지금부터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를 잡자라고 하는 게 일부 비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FOMC에서의 뭔가 힌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데요. 또 저는 뭐 꼭 초를 치는 건 아닌데 이번 7월 FOMC에서의 그런 힌트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6월 FOMC 의사록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한 90번 정도 나왔었어요. 의사록에 실린 단어가 이례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기자가 물어볼 텐데 파월은 즉답을 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대한 힌트는 없을 거다. 제가 볼 땐 7월 FOMC의 프리뷰가 특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춘 연준.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콕해 물을 겁니다. 도대체 9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근에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연준이 중요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 BEI라 그래서 5년물짜리 기대 인플레이션과 브레이크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이미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안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반락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내려갈 룸밖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무게를 좀 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던 게 있는데 그것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외생 변수들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건 너무나 장기전으로 가고 우리도 잘 모르겠다. 파월이 얘기했고 두 번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저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내년 양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내년 3월입니다. 특히 이번 주 29일은 중국의 정치국 회의라 그래서 되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중국이 올해 목표 성장률이 5.5%거든요. 그 5.5%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올해 다들 중국을 바라볼 때 기대감이 이거예요. 1분기, 2분기 저조했거든요. 얘네들이 목표 성장률 5.5%를 하기 위해서는 3, 4분기 강력한 드라이브로 갈 거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마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연준이 얘기하는 외생 변수들인데요. 그러니까 연준 자체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해결될 일이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플러스 알파. 네, 오늘 되게 덥잖아요. 근데 유럽과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40도가 넘으면서 기후 온난화의 극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울 수가 없다라는 사태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게 경제적으로 좀 풀어보면 락다운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기후온난화 때문에 농산물 쪽에서의 다시 한번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조심스럽게 언급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식량 안보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수출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식량 안보 부분에서의 농산물이 생각보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도 있지만 다시 한번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마냥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FOMC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연준이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원하는 그런 달콤한 힌트들을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워킹 페이퍼들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70년대에 지금하고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높이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2%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때랑 똑같은 경우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처럼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많은 부분들의 방점이 있지만 연준은 그렇게 섣불리 한두 달의 변화로 결정될 것 같지 않고 또한 시장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를 기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봤을 때 쉽게 시장이 원하는 힌트를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7월 FOMC를 바라본다면 이번에는 실망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기에 좀 세게 대응하는 이런 행보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공격적인 중앙들의 행보가 새로운 시험대예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이 7월 달에 FOMC의 기대는 8월 말에 있을 잭슨홀로 이연될 거다. 네. 그러니까 한 달간의 또 다른 블링크가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면 공격적인 중앙은행들의 행보, 좀 섣불리 싹도 자른다는 그런 흐름이 새로운 시험대에 있다는 건데 네. 그 시험대가 뭐냐면 인플레는 잡고 싶은데 경기는 침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로또는 사고 싶지 않은데 로또는 당첨되고 싶습니다. 라고 똑같은.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실기했고 연준이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경기 침체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물어봐도 경기 침체는 온다라는 것에 오지 않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칫하다가는 이번 주 7월달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9시 반, 저녁 9시 반에는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네. 이대로 컨센서스를 따라가면 역성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기 침체인 것이죠. 네. 하지만 어떤 게 빠져 있냐면요.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짧을 거야, 그리고 폭도 얕을 거야 라는 것이 컨센서스가 되면 주가는 되게 빠르게 오를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이 싸졌다고 쉽사리 들어갈 때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혼재되어 있는 불확실성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뭘 갖고 우리가 그나마 좀 힌트를 얻을까? 제가 주로 하는 매크로 데이터 중에서 외환시장만큼 정보가 가장 단기간의 호흡으로 가장 빨리 전달되는 가격 변수도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외환시장에서 항상 힌트를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주식, 즉 신흥국 주식을 했을 때 외국인의 러브콜은 언제 오는가? 그거는 달러가 약해질 때 온다. 그렇죠. 그럼 달러는 언제 약해지는가? 언제 약해질까? 달러는 산수다. DXY라고 하는 신흥통화들의 가중평균인데 달러를 결정하는 것은 유로화와 일본 엔화를 보면 된다. 네. 그런데 지금은 유로화만 보면 된다. 왜냐하면 엔화는 내년도에 있을 구로다 총재의 임기 만료가 3월 말인데요. 네. 그때까지는 지금의 엔화 약세 압력이 엔간에서는 약해질 것 같지 않다. 엔화랑 유로화가 달러의 설명력이 거의 한 7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통화만 보면 되는데 네. 엔화는 이제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됐습니다. 약해진다. 네. 적어도 6개월은. 네. 그러면 유로화에 따라서 달러가 좀 더 강해지냐, 좀 더 약해지냐인데 11년 만에 ECB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은 다른 국가들하고 좀 다른 게 네. 19개 국가들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한반에서 1등부터 19등까지 있는데 네. 어떤 얘기를 선생님이 해도 1등은 잘 알아듣고 저 19등 되는 친구는 몇 번을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들의 관심사를 하나의 목표로 귀결시키는 게 선생님의 매니지. 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ECB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한쪽으로 상향 평준화해서 학교의 클래스를 끌고 가면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너네들도 같이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툴을 하나 마련해 줄게 라고 하는 게 TPI 같은 TPI. 네, 전달 보호기구라는 게 이번에 좀 나왔는데요. 네. 재정은 통합되지 않는데 통화는 통합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밸런스입니다. 경기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통화는 어떤 국가는 잘 나가는 국가, 네. 경관한 국가, 어떤 국가는 좀 부족한 국가. 하지만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거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있어서. 네. 그러면 재정 쪽에서 항상 빵꾸가 날 수 있는데 그 빵꾸를 이 TPI 같은 이런 또 다른 툴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거예요. 네. 면제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제부가 작동하겠느냐. 2012년 남유럽이 크게 한번 무너졌던 남유럽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네. 흔히 피그스. 네. 그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PEPP라고 해서 뭐 OMT라고 해서 네. 유럽판 QE를 통해서 네. 그런 약한 남유럽 국가들을 구제해 줬어요. 그래서 유럽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다른 게 그때 유럽을 이끌었던 양두마차들 네. 독일과 이탈리아 둘 다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경기가 무너질 것 같은 게 독일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이 에너지의 의존도가 러시아한테 네.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전기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탈리아는 항상 유럽에서 봤으면 정치적인 리더십을 항상 강하게 했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탈리아 총리가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 유럽이 10년 전하고 똑같은 위기에 봉착됐는데 10년 전에는 독일의 경쟁력과 이탈리아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봉합됐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그 두 국가에 맨파워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로화는 좀 더 약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를 올려봤자 네. 좋지 않을 거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 FIB랑 ECB랑을 제가 이렇게 등호를 해놨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이런 시각이 있으세요. ECB가 어쨌든 빅스텝을 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다. 네. 빠르게. 그런데 FIB는 지금 더 빠르게 금리를 여전히 올리고 있다. 75 베이스 포인트.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더라도 유럽은 2걸음 올랐지만 미국은 이미 3걸음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로화는 강세보다는 약세 압력이 여전히 높다. 단순 더하기 빼기 해도 그렇죠. 저는 달러 강세가 올해 연말까지 쉽사리 약해질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엔간에서는 이 1,300원이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하반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결정하는 여러 가지 모형 중에 하나가 결국 환율도 상대적인 가격의 비율이잖아요. 수급이라고 보는 거죠. 들어오는 달러 대비 나가는 달러가 더 많으냐? 나가는 달러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후를 담당하는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거고요. 더구나 최근에 대기업들이 삼성을 비롯해서 다 미국에 공장을 엄청 짓고 있어요. 맞아. 다 외화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화의 루트는 어디냐라고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무역해서 벌어들이는 것들인데 무역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 흐름이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우리나라 100% 수입국인데 비싸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까지는 제가 뭐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 달러, 원화도 지금의 흐름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안화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여기서 위안화에 약간 다른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5개월 전에 나와서 올해 하반기에 달러 원 1,300원, 달러 위안이 7위안 넘을 때 그때를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달러 원은 1,400원을 넘었는데 달러 위안은 여전히 7위안을 아직까지는 돌파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조만간 위안도 7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 그 원인이 제가 생각하는 논리와 그런 설명의 전개 방향으로 달러 위안이 7을 넘는다면 그때가 오히려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왜 그렇게 보냐면 자, 달러가 계속 강합니다. 그러면 위안화는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시각이 중국 이대로 가다가는 하반기에 뭔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인민은행인 PBOC는 더 돈을 풀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더 채권 발행을 하면서 경기를 부스팅할 겁니다. 자, 유동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게 통화적인 완화적인 정책이 핀다는 게 환율에 의해서는 위안을 약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위안이 7을 넘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는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이면서도 미국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통화입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온다니까 달러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는 우리가 너무 기우에 불과했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좀 더 데이터들이 증빙성이 나온다면 그래도 달러는 저는 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중국에 대한 부양책이 신흥국 전반적인 센트를 끌어올릴 거고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가 올 것처럼 다들 쫄아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는 너무 과했다는 측면에서 나타난다면 그때 위안이 달러 대비 7을 넘는다면 저는 그건 긍정적인 신호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이후의 흐름을 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보면 그거는 외환시장이 찾고 그 외환시장 중에서도 위안화의 흐름, 그 위안화가 달러 대비 7을 넘는 그 포인트, 중국 정부의 부양책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경감되면서 위안이 달러 대비 7을 넘는다면 그때는 오히려 적극 매수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본 시나리오는 내년도 경기 침체 이후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앞당겨질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놓고 계속 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시계를 어두운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의 흐름은 내년도를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렇다면 제 전망과 틀릴 가능성, 아니면 뭔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외환시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의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보자.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CME에서의 선물 시장에서의 지금 확률이죠. 여기요. 오른쪽입니다. 이미 75 베이스 포인트가 80포인트 정도로 높아요. 지금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근데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100bp거든요. 100bp가 여전히 20%예요. 저는
이렇게 회의가 이틀 앞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나 100bp를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게 네. 엄청 꺼림칙합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깨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할 거다. 왜냐하면 이미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서 중앙은행이 미리 선제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컨트롤하기 위한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거는 포기했어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포기하면서 생각보다 시장을 놀랄 만큼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시장은 다 75bp를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에서 일단 인플레이션 이것부터 잡자라고 만약에 100bp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100bp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있었다. 그럼 그 효과가 또 반감된다. 그래서 연준은 고민이 진짜 많을 때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가장 1년 중에 낮아진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왼쪽을 보시면 이게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 그러니까 이 근원은 꺾였다면서요? 근원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봐 근원이 꺾였잖아. 그럼 이제 인플레 꼭지 찍은 거 아니야? 라고 보는데 연준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CPI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헤드라인 CPI는 9.1%를 보고 있고요. 미국의 물가 모형이 있는데요. 전월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를 봐요. 근데 지금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 달까지 미국의 전월비 평균 증가율이 1%예요. 평균 1%씩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증가해 왔다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과거에는 이 수많은 기간 동안의 평균이 0.2%였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확실히 빠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해볼까요? 지금 1%의 상반기 평균인데 당장 7월 달부터 과거 평균 0.2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보는 거죠. 이제는 피크아웃 쳤고 다시 예년 수준으로 전월 대비 평균이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 12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이 7%예요. 그러려면 이게 5% 4%까지 내려가려면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평균으로 돌아간다고 강한 가정을 깔고서 봐도 돼 그런데 만약에 지금 1% 기록했는데 뭐 0.8이라든지 0.6이라든지 그렇게 세운을 더하면 7월달 CPI는 올해 올라갑니다. 9.1에서 9.3으로 올라갑니다. 연준이 처음에는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으로 봤다라는 게 가장 큰 실기고요. 그 골드타임을 놓친 부분이 있죠. 그 골드타임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오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물가 전망 얘기를 좀 했으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내년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6개월 뒤에는 4%대.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1년 뒤에 있을 4%를 많이 반영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내년 말이 되더라도 4%에 수렴할 정도로 높아질 개연성은 일단 있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가장 리즈너블한 평가다.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 PMI 이런 것들은 전부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작금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뭐 때문에 왔냐? 수요가 아닙니다. 수요분도 분명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게 100이었다면 수요는 20, 공급이 80입니다. 근데 지금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 20% 정도의 기여도가 낮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을 거다 얘기하는데 여전히 공급 측면에서의 부담은 살아있다. 유럽의 곡창지대라는 게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가 되면서 일부 농산물이 수출이 제한됐고 그 수출이 제한되니까 파생 효과로 공급 측면에서의 쇼티지,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고,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밀이라든지 농산물을 차치하더라도 에너지원 중에 하나, 천연가스와 그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이 경제의 가장 백본이자 모든 비용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에너지원인데 그것도 역시 전 세계 유가에서 러시아 우랄유가 차지하는 게 또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공급 차질이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공급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 근데 그 시간도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비축류 풀고 외교적으로 풀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걸린다. 지금 바이든이 모든 또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 문제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트럼프는 명확했죠. 경제 논리, 실리로 외교를 한다.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의 실리 외교 플러스
인권, 네. 그 외에 엑스트라 다른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핍니다. 결국 다 하나하나씩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런 작금의 사태를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화면의 왼쪽 차트에 네. 보시는 거는 공교롭게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GDP가 나옵니다. 네. 1분기에 마이너스 1.6% 역성장했거든요. 2분기도 역성장 나면 지난 코로나 때랑 똑같은 거죠. 2008년 코로나 이외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이너스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미국의 GDP의 선행 지표들을 쭉 놓고 봤을 때 네. 이렇게 심리 지표들이 다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더구나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파란색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PMI는 기준선 50을 놓고 보거든요. 네. 50 위는 확장 국면, 50 밑은 수축 국면. 수축 국면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언제 이후에 최고냐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입니다. 서비스업 경기가 특히 미국은 소비 경제가 전체 경제의 68%를 차지하는데 이게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 근데 더구나 이 지표가 7월달 지표다. 네. 지금 2분기 GDP가 발표되기도 전인데 7월달 지표가 이미 곤두박질 치고 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세부적인 통계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데일리 경제 지표를 갖고 GDP를 추출하는 모형이 있어요. 네네. 아틀란타 연주에서 발표하죠. 그거를 아틀란타 GDP 나우 포캐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검은색 라인을 보시면 이미 수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에 GDP가 발표되는데 네. 많은 선행 지표들 더구나 지역 연준에서 발표하는 아틀란타 GDP 나우 포캐스트조차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 또 여기에 기름을 붓는 옐런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이 기술적 침체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리세션 아니다라는 뭔가 논란이 있을 만한 멘트들도 또 이번 주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역성장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역성장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0에서 0.5% 사이.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좋게 해석할 건 아닌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왜냐하면 네. 아틀란타 나우 포캐스트의 GDP랑 실제 발표되는 GDP랑의 갭이 항상 존재했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 미국 경기가 그래서 좋냐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찍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제가 생각하는 모형에서는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역성장이 아니고 플러스 한 0%대가 나오면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죠. 네. 왜냐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그럼 3분기는 어떤데라고 보면 네. 3분기가 더 이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네네.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네. 한번 보시면 미국의 주택이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기지 금리를 네. 주황색인데 제가 역축으로 그린 거예요. 네, 엄청 내려갈수록 올라간 거죠? 네, 지금 거의 5.8%대로 금리가 크게 네. 오르고 있고 이랬을 때 장사 없죠. 미국의 잠정 주택 판매가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잠정 판매는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소에서 서로 만나서 집 보고 계약하면 네. 곧바로 하잖아요. 네. 미국은 잠정적으로 사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반을 결정해요. 네.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가계약이 잠정주택 이미 나는 팔 거라고 가계약을 해놓고서 그 뒤로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미리 펜딩 세일즈라 그래서 잠정주택 지표로 삼아요. 네. 이게 기존 주택 판매의 선행 지표인 것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 왜냐?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예. 오른쪽 보면 드디어 고용시장이 이게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인데요. 파란색. 어떠세요? 스물스물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있고 실업 청구 건수는 상승 반전. 그러면 고용은 이제는 둔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화면이죠. 예. 일단 왼쪽 지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됐다. 왜? 인플레이션의 원자재. 선행 지표, 예, 맞습니다. 원자재.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예. 근데 제가 일부러 이 원유, 구리, 콩, 금 이들을 인덱스로 갖고 왔어요. 뭐냐면 올해 1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네. 원유가 이렇게 60% 고점 찍다가 네. 내려왔는데 여전히 올해 연초 대비 그래도 한 30% 정도 높은 수준이네요. 수준입니다. 방향성은 찍었다. 피크아웃.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첫 번째 방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면 시장이 기대하는 게 이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네. 좀 더 제가 확대시켰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였어요. 5년하고 1년치가. 네. 네.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냐. 원유가 문제라서 원유도 내려가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미 꼭지 찍고 내려가고 있고. 네. 오케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레벨을 봐라. 이게 지금 거의 5% 이상 형성돼 있다.
그래서 연준은 이 절대값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이 원하는 힌트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3월 달에 체면 한번 구겼죠. 이실직고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잘못 봤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답습하진 않을 거다. 최대한 이번에 신중할 거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앞서가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7월 FOMC 이미 선행 지표들 다 보니까 물가 피크아웃 쳤네. 이번 7월 FOMC만 자이언트 스텝이고 9월 달부터는 베이비 스텝으로 아니면 빅 스텝으로 완화되니까 지금부터 싸진 가격을 우리가 사야 돼. 라고 보기에는 두려운 게 많다. 아직은 꺼림직한 게 많다. 충분히 돌다리를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저는 이게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9월 말에 신사에 처음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첫 그 화두가 뭐였냐면 그때 남아공에서 나타나는 이 오미크론. 그때는 막 얘기했었어요. 근데 되게 심각해졌잖아요. 지금도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지구가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이고요. 체온보다 높아지면 사람이 숨을 쉬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왼쪽 차트입니다. 가로측은 한 주 한 주의 주간 단위이고요. 세로축은 식량 수출의 제한으로 영향받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수출이 제한되는 비중인 것이죠. 과거 2007년, 8년 식량 위기 때가 있었습니다. 서프라임 때 에그플레이션의 식량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전 세계 모든 식량의 한 12% 정도가 수출 제한을 받아서 물가를 올렸어요. 코로나 때도 한 7% 정도고 근데 지금 17%고 거기다가 또 기후도 이렇게 뜨거워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한테 수출하는 것을 다 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식량이 전 세계적으로 돌지 않는다.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식량의 자급률이 높은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뭐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실생활 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볼 타이밍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선행 지표들이 다 물가 피크아웃 쳤다 그래서 경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러다가 자칫하다가 경기 침체 올 것 같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더 완화적으로 한번 바꿀까라고 쉽사리 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늘상 이코노미스트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표지 장사하거든요. 표지 하나로 그 시대에 가장 핫 이슈를 다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ESG가 너무 뜨거웠잖아요. 테마. 근데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앞으로 하반기는 또 다른 테마라고 봅니다. 뭐냐면 ESG에 인바이러먼트 환경은 오케이. 친환경으로 간다. S랑 G는 좀 애매했었어요. S가 소셜. 거버넌스.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이고 사회적인 기업을 어떻게 우리는 발라낼 수 있는가. 여전히 기준이 좀 모호했는데요. ESG라는 하나의 테마로 가는 게 아니고 확실한 거는 이제 E인 것 같다. 환경은 확실히 좀 환경은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ESG에서 ESG를 묶지 말고 E 하나만 테마로 좀 더 부상할 것 같다. 환경 테마. ESG가 다 뜨는 게 아니고 E만 뜰 것 같다. 앞으로의 테마, 트렌드에 대해서 미리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환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시 친환경에 각광받겠네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도 높아지고 이러는데 유럽의 행태를 보면 유럽이 지금 석탄, 석유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수입하고 있거든요. 다시 옛날 구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처음에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큰 맥락의 변화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면 결국 기부업하는 거죠. 지금 오히려 ESG의 E는 이 환경을 바라보다가 친환경이 아닌 다시 화석연료 쪽에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개연성 또 충분히 고려해 볼 상태. 그게 앞으로 하반기에 나타날 또 다른 테마 이런 걸 이코노미스트지가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가고 있어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게 최근에 ECB는 공교롭게 세 가지의 공식적인 금리 루트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다 50bp 다 올랐는데 이게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은행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유럽의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나 마진에 대한 어닝이나 기업이 좀 더 괜찮아지겠네라고 들여다봤는데 경기가 또 안 좋으니까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ECB가 금리를 50bp나 11년 만에 올렸던 이유는 물가가 너무 폭등하고 그 물가의 근저에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결국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봉합이 될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봉합에는 우크라이나가 없을 거다. 결국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안타깝지만 내가 못 버티겠다. 내줄 거 내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픈 또 현실적인 실리 외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반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런 의미에서 왼쪽 차트는 유로존의 경기가 어떠냐라고 물으신다면 OECD에서 나오는 유로존의 경기 선행지수를 꼭 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네. 이게 장기 평균이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의 2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상태의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네. 현재 10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로화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약세인데 최근 ECB의 금리 인상으로 반등은 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반등에서 그칠 것이다.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결과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과는 안 좋아도 7을 돌파할 거고요. 네. 좋아도 돌파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책의 효과 플러스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는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되니까 제일 안전한 자산이 뭐야? 달러야라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네. 경기 침체 이후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 달러가 강해져서 위안이 7이 돌파된다면 네. 그때는 엄청나게 매수 신호일 수 있다. 어. 실리안을 보고 네. 중국의 경기 부양은 신흥국 전반적인 센티멘트의 개선을 부를 겁니다. 네. 그런데 과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과거에는 중국이 이렇게 좋아지면 바로 베타가 즉 탄력성이 큰 게 한국 주식이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연동돼 있으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 지금 치4라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지금 끊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중국 주식은 1차를 가장 좋을 거고요. 네. 그게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이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섹터별로 산업별로 그래서 좀 반응을 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세상의 모든 컨센서스와 달리 연착륙에 정말 성공하고 네. 더구나 중국의 경기 부양 카드가 네. 하반기에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나올 때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위안이 7을 돌파한다면 네. 그때는 적금 매수 신호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네. 콜은 이런 거예요. 7월 FOMC가 공교롭게 네. 이제 목전에 있는데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단 7월달 다음에 FOMC는 9월입니다. 네. 근데 8월달에 빅 이벤트인 잭슨홀이 있어요. 네네. 항상 잭슨홀은 세상을 놀래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에서도 제가 보면 잭슨홀이 열리기 전에 옐런 장관이 꽤 많은 부분을 다녔던 것 같아요. 한국도 오고 다른 데도 가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사실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80년도에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서 플라자 합의를 이끌은 것처럼은 아니겠지만 네. 아직 저도 계속해서 주요 있게 주목해서 보는 것인데 이번 잭슨홀에서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공격적인 행보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항상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뭔가 환율의 안정성을 크게 담보할 만한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잭슨을 보고 있습니다. 수합이라든지 아니면 수합을 더 넘어선 실질적인 뭔가 네. 합의라든지 어. 네, 그게 아마 나올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면 제가 올해를 좀 보수적으로 네. 보고 있는데 보수적인 뷰가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개연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